이번 영상은 식품위생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품위생법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틀린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까지 관할했지만 2013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가 식품위생 관련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답으로 나오면 옛날 문제구나 하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담당, 식품위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입니다. 그럼 식품위생법이란 뭘까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 판매하도록 정해놓은 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위해 방지, 안전 확보, 질적 향상, 올바른 정보 제공, 국민 보건의 증진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시험에서 이런 보기 나오면 조심하세요.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은 영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전염병 예방 관리. 이건 공중보건 영역 보건복지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정식품 제조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식품위생 대상은 뭘까요? 총 5가지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구, 식품을 담는 용기, 그리고 포장. 이건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시험에서 다음 중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이 5가지 잘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식품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단, 의약품은 제외입니다. 비타민C나 영양제 같은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건 약사법에서 다루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은 천연첨가물과 화학적 합성품 2가지가 있는데요. 화학적 합성품은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 합성, 중합, 부가 등을 통해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걸 통해 만들어진 물질이 화학적 합성품이에요. 중요한 건 분해 반응으로 얻은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합성품이 식품의 반응을 일으키면 그건 식품 첨가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 물리적으로 섞이는 화학적 합성품만 가능해요. 세 번째 기구는요, 식품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칼, 도마, 냄비, 믹서기 다 포함이 되죠. 하지만 농기구, 탈곡기처럼 조리가 아닌 채취용 도구는 제외입니다. 시험에서 식품위생법상 조리도구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탈곡기 등 농기구 이런 게 정답이에요. 마지막으로 식품을 담는 용기와 싸는 포장지. 보통 식품들 보면 플라스틱 용기, 캔, 비닐 포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유기가공식품만은 다릅니다. 우선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 원료로 만든 식품이에요.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식품이죠. 그래서 식품 자체뿐 아니라 포장 용기까지도 친환경이어야 합니다. 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종이, 아니면 생분해성 필름 이런 것들을 써야 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조리법은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리법은 요리하는 방법이지 법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식품위생법이 대상이 되는 식품이나 영업자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금지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병원미생물 등이 오염된 부패식품. 그런데 부패 중 일부는 도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기 일부에만 문제가 있다면 정상 부위만 도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이런 병이 있는 가축은 전체 폐기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살모넬라, 선무충, 리스테리아병. 이런 경우는 가축 전체를 폐기해야 하고 부분 사용도 금지됩니다. 시험에서 가축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하고 보기로 거세한 가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거세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유의 세균수는 1ml당 2만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 금지예요. 그리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제조한 식품. 마지막으로 허가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 그런데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판매 금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즐겨 먹는 샤인머스키토 유전자 변형품 중이죠. 식약처에서 안정성 평가를 받고 허가된 유전자 변형식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인데요. 내용물이 300g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막상 뜯어보니 150g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건 뭐죠? 허위 표시지만 판매 금지까지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판매 금지가 되면 식품을 만든 사람들은 첫째,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둘째,
이미 유통 중인 식품을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보고 대상은 다음 세 곳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세 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시험에서 회수 계획 보고 대상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위의 식품을 발견하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바로 무상수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진짜 위의 식품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죠. 검사나 판정에 필요한 채소량만 무료로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상수거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금 전과 똑같아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세 곳만이 무상수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는 자는 하면서 나오면 딱 세 곳이니까 다른 걸로 하나 나오겠죠. 그럼 무상수거 대상 식품은 어떤 걸까요? 유통 중인 부정식품 등 검사를 목적으로 수거할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서 시험을 위해서 무상수거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렸습니다. 시험용은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위의 식품에 대한 검사와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확인할까요? 바로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장을 점검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에 직접 가서 위생 상태라던가 법 위반 여부, 표시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직무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걸 기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종업원의 복지후생? 이건 사장님이 하는 일이죠. 위생교육. 감시원은 교육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생교육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만 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위생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후생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있어요. 이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활동입니다.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식품위생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점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표시사항이 잘못된 걸 발견하면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직접 영업자에게 시정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건 안 됩니다. 권고나 행정처분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거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식품영업을 공부하기 전에 수입식품과 수출식품의 절차부터 살펴볼게요. 수입식품은 국내에 들여올 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종류는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류 검사.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서류를 내야죠. 제조 공정, 원재료, 성분표 등으로 기본 정보를 확인해요. 두 번째는 현장 검사. 서류가 통과되면 현장에서 관능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 정밀 검사. 관능 검사까지 통과되면 실험실에서 성분을 분석하는 정밀 검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끔 종합 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종합 검사는 땡. 시험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만약 이 3가지 검사 중 하나라도 부적합이 나온다면 처리 방법도 3가지입니다. 수출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이때는 다른 용도에 맞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된다면 폐기합니다. 반대로 수출용 식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식품영업의 종류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런 곳들은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돼 하는 대상들이에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이 4가지는 제조 중심 업종입니다. 식품 소분업, 식품 운반업, 식품 보존업. 이 3가지는 유통 보관 중심 업종입니다. 식품 적객업. 이건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따 살펴보시고 시험에 나오는 업종만 살펴볼게요. 먼저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한 제조 중심 업종들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돼요. 이걸 자가품질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식품이 식품법에 맞는지 직접 검사하는 거죠. 직접 해도 되고 검사기관에 위탁해도 됩니다. 자가품질 검사는 6개월에서 1회 이상 하여야 되고요. 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직접 만드는 식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업종이에요. 제조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죠. 예를 들어 된장을 직접 만들어서 바로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에서 식빵을 구워서 바로 판매하는 경우, 우동집에서 면을 직접 뽑아서 조리해 제공하는 이런 곳들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시험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정답으로 어육 제품이 나와요.
길거리에서 오뎅이나 소세지를 구워서 판다고 해도 그것들은 조리해서 제공할 뿐 즉석에서 제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실제 판매 행위는 식품 적개업에 해당됩니다. 식품 소분업은 이미 완성된 식품을 나누고 재포장해서 유통하는 업종이에요. 제조는 하지 않고 포장만 다시 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모든 식품을 소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분하면 품질이 변하거나 위에 우려가 있는 것들은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빵가루 벌꿀이 있습니다. 빵가루는 수분을 잘 흡수해서 쉽게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벌꿀은 양봉업자가 아닌 사람이 소분하면 불법이에요. 식품 적개업은 손님에게 직접 식품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분류돼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먼저 휴게음식점 영업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종이에요. 예를 들어 길거리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스타벅스 같은 카페도 포함돼요. 왜 스타벅스 지나가면 간판에 작게 휴게음식점 영업 적혀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술, 노래, 춤, 유흥종사자 다 안 됩니다. 음식과 음료만 제공 가능해요. 일반 음식점은 우리가 흔히 가는 식당, 고깃집, 횟집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는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노래, 춤, 유흥종사자는 여전히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단란주점 영업이에요. 여기서는 술을 팔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단란한 분위기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곳이죠. 하지만 춤이랑 유흥종사자는 금지입니다. 마지막 유흥주점 영업. 이건 술도 팔고 노래도 되고 춤도 추고 유흥종사자도 있는 곳이에요. 다 돼요. 예를 들면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4곳 모두 원한다면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객실에 잠금 장치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4업종 모두 공통사항이에요. 이 표를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을 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모든 영업이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위험하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업종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그리고 식품조사 처리업 이 3가지입니다. 식품조사 처리업은 식품 보존업에 해당하는 영업 종류예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음식보다는 술 중심이잖아요. 식액, 위생,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허가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건 지역사회와 직접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조사 처리업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식품을 조사 처리하는 업종이에요. 방사선이라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에요. 방사선은 전국적으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받는 대상이 달라요. 별표하세요. 그 외의 업종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시군구청장에게 합니다. 시험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하면서 양국학업 중 도정업이 정답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도정업은 쌀이나 보리를 도정하는 작업만 하는 업종이에요. 이건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신고 후 원료가 바뀌거나 가공 방식이 복잡해지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원료가 변경 없거나 단순 가공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고구마를 사용해서 건조 방식만 태양 건조에서 열풍 건조로 바꾸는 경우에는 신고 변경이 원료는 동일하고 단순한 가공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을 하는 곳에서 식품위생을 잘 지키면 시군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우수업소라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모범업소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배운 기본위생을 잘 지켜야 하고요. 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헷갈릴 만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화장실에 일회용 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주방에는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2가지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이에요. 둘 다 설치되어야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식품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영업자뿐만 아니라 조리사 등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교육은 누가 할까요? 바로 위생사가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명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자, 그럼 교육 시간과 대상도 정리해볼게요. 식품 영업의 종류에 따라 위생교육 시간이 다른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식품적개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 해부턴 3시간씩 받으면 돼요. 조리사나 종사자까지는 아니고요. 영업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식품 적개업 영업을 하려는 자예요.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기준이 더 엄격해요. 조리사와 영양사 모두 2년마다 1회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급식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집단급식의 기준을 볼게요. 단체급식이라고도 하지만 식품위생법 정식 명칭은 집단급식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리라는 것은 이익을 취한다라는 건데 비영리가 목적이에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비영리랑 50인을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급식소, 병원의 구내식당, 군부대의 급식소 등이 있어요. 반대로 호텔은 어떨까요? 호텔은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결혼식처럼 그날 하루 무작위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죠. 그래서 호텔은 단체급식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체급식인데도 1인 1식단을 해야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에는 중환자도 있고 회복기 환자, 식이 조절이 필요한 환자 등 개인별로 식단이 다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급식소는 1인 1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소 운영자는 반드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조리사 면허는 어떻게 받을까요?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뒤에 별도로 조리사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같은 기능사 자격증만으로는 조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능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것이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 조리사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검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이렇게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는 방금 살폈던 단체급식소와 보거조리 판매업입니다. 보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조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조리사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조리사 결격 사유를 살펴볼게요.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면서 비형 간염이랑 파산 선고자 많이 나와요. 비형 간염은 이름에 간염이 들어가서 감염병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으로 분류되지만 식품위생법상에서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A형 간염은 감염병입니다.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파산 선고자는 조리와 무관하죠.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리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먼저 조리사 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도 조금 전에 배운 결격 사유가 생기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생교육은 미수료 했다고 해서 면허가 바로 취소되진 않아요. 교육 미이슈는 경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반이 바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식중독을 유발했거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준 경우에는 1차, 2차 위반 시 경고를 준 후에 3차 위반 때 면허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조리 업무를 했다? 이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정답은 1년입니다. 2년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뭐뭐 했을 때 1차 위반 시 행성 처분은, 2차 위반 시 행성 처분은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단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조리사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표시란 식품위생 대상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까지를 말합니다. 문자나 문자 숫자까지라고 나오면 땡이에요. 도형까지 포함돼야 정답입니다. 방사선조선 표시와 해썹 표시 다 도형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품명과 업소명 및 소재지는 반드시 적어야 하고요. 두 번째, 내용량 표시. 식품의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때는 내용량의 표시는 중량으로 하고 액체 기체는 부피로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양 표시. 다음 항목들은 필수 표시 대상입니다. 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나트륨. 이 9가지는 기본 필수 표시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양 표시나 영양 강조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성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 영양성분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열량.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입니다. 표시할 때는 그대로 적거나 5kcal 단위로 반올림해서 표시해요. 그러니까 2칼로리도 반올림해서 0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0칼로리라고 다 0칼로리가 아니에요. 탄수화물과 당류.
탄수화물은 당류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화물은 당뇨량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당류는 당뇨병 환자나 건강관리하는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화지방은 표시 대상입니다. 불포화지방은 표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포화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굳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주고 불포화지방은 오히려 몸에 좋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은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은 지방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성분인데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표시 대상입니다. 단백질도 당연히 표시해야죠. 필수입니다. 참고로 식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기질 비타민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칼슘, 철분, 비타민C 이런 것들은 표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나트륨은 예외입니다. 한국에는 나트륨 섭취가 많기 때문에 무기질 비타민 중에서는 나트륨만 필수 표시 대상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이것도 필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배추김치 배추 원산지를 표시하려고 할 때 배추김치 국내산 이렇게 쓰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료가 국내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이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표시하고자 하는 원재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원산지를 써야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렇게 원재료, 원산지 순서로 쉼표로 구분해서 이어서 표시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괄호 안에 그냥 국내산만 써있으면 틀린 거예요. 식품의 유형에 따라 표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과자류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살펴볼게요. 과자류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캔디류, 추잉껌, 빙가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바는 과자류가 아니에요. 유바는 두부에서 나온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많이 틀리니까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입니다. 시험에서 헷갈리는 보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것들부터 볼게요. 첫 번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금지예요. 다음, 각종 산장이나 인증, 보증 추천한다는 내용. 예를 들어 땡땡협회 추천, 땡땡기관 보증 이런 것들도 금지입니다.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국어 사용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은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건강한 활동 유지.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선택 이런 표현은 허용됩니다. 왜냐면 질병 치료가 아니라 건강 유지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공인된 사항. 예를 들어 식약처 인증, 해썹 인증 이런 건 실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 이 식품 첨가물은 세균 내기 위해 들어갔어요. 이런 건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보관조리 온도 기준입니다. 시험에 다 나오진 않지만 조리사로서 꼭 알아야 할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이것만큼은 다 넣어놨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노란색으로 설명드릴게요. 시험에서 표준 온도를 물어보면 20도, 차가운 것을 물어보면 0에서 15도, 차갑고 어두운 것을 냉함소라 하는데 냉함소 온도도 물어보면 0에서 15도. 그리고 4에서 60도는 미생물 번식이 활발한 위험 온도예요. 이 구간은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대이기 때문에 보관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나가기 전까지 차가운 음식은 4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웨딩업체 조리실처럼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따뜻하게 보관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온장고입니다. 냉장고처럼 생겼지만 뜨거운 음식 보관용이에요. 시험에서 온장고 온도는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60도 이상입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탈곡기입니다. 식품위생에서 말하는 기구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포장 등에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탈곡기는 식품을 채취하는 농기구이니까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일반 음식 영업 중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답은 1번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몇 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문제. 식품위생법에서 그 자격이나 직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제빵기능사입니다.
제빵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조리사, 영양사, 감시원의 자격과 직무만 규정하고 있어요.